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아침 신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70년 소회 어떤 내용일까요? 자, 어제 점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는 그런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 190명 정도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70년 동안 그동안 소외되었던 납북자 가족들도 윤 대통령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납북자 가족을 챙긴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516명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서 전혀 납북자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납북 문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펼쳐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정 라인. 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이 내용을 다루긴 했었는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 38명의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가져갔던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결정 라인, 태양광 사업의 결정 라인 전반에 걸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에 감찰까지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아주 더 크게 대통령은 보고 있고 이 또한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대통령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수사했는데 과거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전 정권과 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제보들이 상당히 많았다. 복마전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들춰봐라. 더 깊이 수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죠. 서울대 병원도 자, 지방병원의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조차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외과의 경우에는 11고 초력 11번이나 모집자를 찾아서 겨우 정원을 채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기과로 분류되는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이런 데는 단번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대조되는 모습을 이 서울대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최원일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윤 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과거 천안함 막말 논란을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석 대변인이 직접 최원일 전 함장을 찾아가서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은 커졌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찾아가서 사과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막말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 8일 권칠승 대변인 만나서 사과 받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SNS 메시지가 한 대 치고 싶었다였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당시에? 예, 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당 대표와 당의 생각과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따졌고 그분은 또 사과를 말을 전했는데 사과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라고 당대표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시의 버스비가 1,200원입니다. 100원을 내고 버스비 냈다, 돈 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대한 조치가 없으면은 사과 수용은 원장님 그 불가라고. 조금 더 길게 들고 계셔 주시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조치나 사과가 없으면 사과 수용은 불가라고 제가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 대표 면담과 진정성 있는 당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근데 권책선 대변인은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연락이 없습니까? 어떤 만남을 논의하거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권채성 수석 대변인 만남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요청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혹시 더 예. 추가적으로? 뭐 지금까지 제가 기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12일까지. 그 이후로도 없습니다. 권철승 대변인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아까 버스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5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최원일 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뭐 마지막 만남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현충일 추념식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최원일 함장님께서 어떤 일종의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라고 언론에 보도는 돼 있긴 한데요. 혹시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최 함장님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뭐 대화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게 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초청을 받아서 거기 네. 초청 인사로 갔었고 그래 주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이제 행사가 마치고 조용히 찾아가서 추념 행사라서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조용히 찾아가서 수석 대변인 발언대로 제가 부하들 죽였습니까? 북한이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변인이란 분은 당과 당대표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사과하시고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고개만 끄덕이고 마쳤습니다. 일종의 침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함장님께서 느끼시기에도 이거 침묵을 계속 한다고 해서 당장 뭐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길게 봤을 때는 결코 민주당에게도 유리하다라고 생각 안 되지 않으십니까? 침묵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고 지금 자폭론이나 음모론 같은 걸 이렇게 동조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저희들이 우리 전우들이 자폭을 해서 전우를 죽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선임됐다는 보도를 봤을 때도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상황은 당황보다는 충격을 받았죠. 충격적이었다. 예. 그분이 예전에 했던 발언이 아니고 네. 불과 올해 2월 달에 네. 자기의 그 SNS에 올렸던 글이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이 과거 조상호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도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충분히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조상호 변호사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고 네. 그분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네. 세밀하게 검색을 해봤다. 네. 결론은 함장의 책임이 아니고 북한의 책임이었고 우리 성조원들은 최선을 다한 걸 뒤늦게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분과도 아직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더 이상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최 전 함장, 지금 나와 계신 함장님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 지도부는 여전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최원일 전 함장님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런 발언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초기에는 자초다, 자폭이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천안함을 또 저희들이 공격하더니 네. 이제는 유족과 생존 장병 저를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책임론으로 바꾼 거죠. 네. 이게 물론 저는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실패니 제 책임이라는 이런 말은 용납할 수 없는 게 이게 해군 함정이라는 건 함장이든 장병이든 모두가 한 배를 탄 전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휘하고 그분들은 팀워크로 일사불란하게 경계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것은 전사자 46명을 포함한 천안함 장병 전체를 모욕하는 네.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저희가 생존 장병 회장이죠. 그 전준영 회장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회장이 저희에게 전달해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당시에 함장님께서 배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걸 억지로 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좀 힘드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저를 영웅화시킨다든가 영웅심대로 그렇게 부하들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네. 저는 실제로 함장이기 때문에 함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46명이라는 부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음. 계속 찾고 네. 배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구조를 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일단 배가 거의 다 침몰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원들이 이제 밀고 당기고 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더 여쭤보는 것도 그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지금의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음모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정말 함장님 그리고 유족들 생존 장병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장님 그런 뭐 악플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네, 악플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안 일부러 봤는데, 피하시는군요. 예, 피했는데 네. 이게 안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고 이걸 이렇게 좀 없애는 방법이 뭐냐? 없애는 법적으로 방법이 뭐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계속 준비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전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미 사전 인터뷰를 좀 저희가 작가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일에 6월 13일 이틀 전이죠. 그제 생존 장병에게 받은 메시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함장님. 생존 장병에게 받은 건데 어떤 예. 상황에서 받았습니까? 그 밑에 빨간 줄 잘 나타났듯이 네, 너무 힘든데 지금 배를 타는 대원입니다. 네, 생존자 중에. 여전히 지금 배를 타고 예, 있는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배를 타는데 진료를 받기 힘들 거 아닙니까? 네. 배가 출동 나가거나 임무가 있으면은 그 정신과적 진료를 못 받고 술로만 버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함장님께 연락합니다. 이렇게 대원들은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위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2번 정도 노력했다 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두 예, 번 정도 예. 노력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살려달라 하고 싶습니다. 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고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묘사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건데 예. 일단 너무 힘든 그런 심정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야만 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폐나 걱정도 고려를 해서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함장님께서도 한 3, 4년은 술과 담배에 의존했다라는 말씀을 좀 들은 게 3, 4년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무너지면은 네. 이런 것들 바로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이제 좀 힘을 내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함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마지막에 글귀가 있는데 이분들이 버티기 위해서라도 함장님은 반드시 버텨야 된다. 저는 제 표현이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천안함을 대하는 그런 행동과 인식 참 뭐 함장님 포함해서 유족들, 생존 장병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제 또 국가유공자와 또 여러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러저러한 예우에 대한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어제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는? 예,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초청을 받고 가는 게 맞나? 또 제가 가면 또 비난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참석을 주저했습니다. 근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참석을 했고 네. 참석해 보니 입장 이제 그 내빈들 입장부터 의장대가 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또 대통령 네 분이 일일이 다 악수를 하시면서 맞아주시는 걸 보고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오은에는 진심이구나. 그리고 진심 어린 또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험이 없으셨죠? 뭐 과거라는 게 뭐 현정문지 전정권이라- 전정문지 네. 모르지만 예,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음모론을 끊이지 않고 유언 비어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모론이나 이런 유언 비어들이 좀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음모론을 지지하고 또 믿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저희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분란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요구했던 5가지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계속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은 저희들은 그동안 발언과 입장이 변함이 없다.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법과 국민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행동을 할 거고요. 대표님께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 또한 함장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존 장병 또 이 친구들은 다시 살아 돌아온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음모론,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제발 모욕과 이런 악플들은 달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향한 요구 그리고 유언 비어 음모론을 좀 퍼뜨리고 있는 분들을 향한 어떤 부탁 이런 것들을 최원일 전 함장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최 전 함장님의 바람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외교 결례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죠.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싶으실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 당대표가 만남이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도 있고요.
자,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싱하이밍 대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3장이었나요? 뭐 종이를 꺼내서 그걸 쭉 15분 동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도 속았다라는 얘기가 어제 좀 튀어나왔습니다. 권세진 기자님이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것으로는 이분이 초대를 받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듣고 갔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좀 알고 갔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좀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밥을 먹은 이후에도 그랬는데 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해당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도 좀 당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는, 아무리 이제 중국이랑 이제 좀 민주당 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 중국에 이제 이용을 당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을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반박할 부분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이 판을 깔아줬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을 이용하면서 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을 짰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그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피해자 고스프레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그것은 아마 얄팍한 정치적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크게 판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세하게 중국에서 어떤, 사실은 이렇게 뭐 A4 용지 석장을 읽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겠지만 그 중계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그게 간단하게 그냥 식사만 하고 온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용 당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갔던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용 당한 것도 분명히 예, 있었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워낙 잘못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니야, 사실은 이 대표도 피해를 입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중국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건데, 주장은 그거잖아요.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인지 알고 갔다. 네.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 거는 싱하이밍 대사의 입에서 무슨 얘기인가를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 얘기는 아마 양금희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네. 후쿠시마에 대한 비판을 들으려고 했겠죠. 네.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중국도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대한, 네. 대미 이런 메시지를 훈계하듯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싱하이밍 대사가 속된 말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그 대사가 그 주재국의 그 야당 대표가 와 있는 자리에서 주재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식의 교만하고 방자한 얘기를 해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네. 기자들 폭행당하는 거를 그냥 묵인을 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얘기하고, 이런 식의 대중 4대 외교가 지속됐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대중 4대 굴종 외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정치 공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참극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 같고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의 얘기까지 지금 두 분께서 막 다 털고 계신데, 이제 항상 어떤 분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에서 만나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가장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외교에 있어서 이 대중국 견제,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의 한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특히 이제 경제적인 지평, 외교의 지평을 네.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국내적인 이슈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일본과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는 밥을 어떻게 왜 밥만 먹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밥 먹으면서 여러 이제 현안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만 하다가 요즘에 다시 디리스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험 회피라 위험 억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전략인데 그래서 토니 블링컨도 다음 주인가요? 18, 19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5년 만에. 이런 전 세계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오히려 너무 이 대중국 봉쇄 정책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에 있어서의 무역이라든가 또 수출이라든가 이 통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 대표로서 중국의 관련자, 주중 대사를 만나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고 네. 그것이 오히려 물꼬를 트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만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는. 그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외교 관례상 어떤 경우도 저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 생중계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불러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미리 자리를 깔아놓고 그 생중계를 한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중국 대사가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느냐? 대일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기서 뭐 독도 발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있지도 않은 발언을 근거로 해서 그때 말이야 당장 일어나서 나왔어야지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도 아니고 그냥 주재국의 대사예요. 국장급 대사예요. 네네. 그 사람이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민들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항의 한마디 안 하고 아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유튜브 중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비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가 문제냐니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제가 뭐가 문제냐라는 측면에서 그 중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만나라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지 중국 자체에서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결국 중국도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알 수가 있었겠느냐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의 저는 본질은 그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강화되는 측면이 오히려 진보 정권이 됐든 보수 정권이 됐든 실리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대했던 모습과 지금은 이념과 가치 진영 외교로서 중국을 대하는 모습이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한 겁니까? 너무 좀 우리 김종혁 의원께서 너무 그건 좀 제가 과하게 너무 나가신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화면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열등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보시죠.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논란이 있고 뭐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한다느니 만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 5명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6명인가요? 7명인가요? 하여튼 6, 7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중국에 또 출국을 한다고 하는군요. 모습 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정을 강행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도부와도 네. 이번 방중 좀 충분히 소통이 되신 건가요?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안 가면 박람회가 끝난 뒤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하이밍 논란 와중에 중국을 찾는 민주당 의원들. 신문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자, 잇따라 중국 찾는 야당 의원들. 베이징 행 5명의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도 7명. 어쨌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며칠 사이를 두고 출국을 했다. 중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한국 기업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양금희 의원님?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기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럼 우리 국회에 있는 국제부에서 되나? 아니면 중국에서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나? 그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공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거의 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국민 취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중국을 외교부에 초청으로 갔다. 그리고 네. 가서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핑계를 지금 사실은 대고 있지만 중국에서 초청한 이유가 그게 중국에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네. 전혀 아닙니다. 그 대만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야당 의원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기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것들이 정보기관하고 상의되는 상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출국했다는 사실조차도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사실 네.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 갖고 사드를 배치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중국에서 험한형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안 보내고 뭐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제재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면서 지금 가가지고 중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야당에서 계속 중국의 무역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관계는 지금 벌써 터닝 포인트에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자기네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짙어질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기술 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보도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경님 알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이제 2달 전부터 기획이 돼서 이제 특히 이제 민생경제대책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중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의원 외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국과의 이제 의견을 하면은 그 국가의 현안이라든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도 우리도 가면서 우리가 바라본 시각, 중국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어떤 해외의 국가들과의 어떤 교류, 외교, 의원 외교를 가면은 한국이 바라본 경제 구조라든가 세계 구도라든가 이런 전 세계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 시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다. 그리고 국내 이슈는 이렇고 네. 서로 의견 교류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네. 이게 의원 외교라는 게 그런 자리죠. 만남의 자리고. 그런 외교의 자리라는 건 뭐 잘 알겠는데 이제 시기가 적절했느냐 조금 늦춰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늦추려다 보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간 거 아니냐 강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맞는 말씀이고 그 의원 외교하는 것을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이제 국내 정치를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대통령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방문해 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2인자인 국회의장을 자기들은 불러다가
예를 들면 환대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김진표 의장께서는 거부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지금 가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나는 중국에 가서 무슨 환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게 8일이었는데 12일에서 15일 동안 갔다 오신 거는 뭐 너무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8일 사건 터진 이후에 그렇다 치는데 또다시 지금 국민 감정이 이런데 여기다가 2차로 또 가시겠다라는 것은 뭐 의원외교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최강욱 의원의 재판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법원이 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자, 소위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을 소부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을 1년 넘게 시간을 끌더니 전원 합의체로 또 넘겼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과연 지금 최강욱 의원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이렇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냐.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기를 다 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계획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권세진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이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최강욱 의원이 인턴 허위 이렇게 발급을 했고, 근데 그 과정 이 PC를 이제 압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증거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 PC 자체가 이게 프라이빗 뱅커의 것인데 왜 이제 원래 쓰던 사람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허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는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1, 2심에서 일단 뭐 유죄에 대한 이제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증거 과정에 그 문제가 있었더라도 네. 정말로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뭐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그분들의 PC가 아니라거나 그게 인턴을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법원 이제 전원 합의체까지 갈 이야기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문제가 또 더 이제 어디로 이제 뻗치냐 하면은 네. 이 PC의 증거력 인정 문제가 이제 지금 최강욱 의원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뭐 PC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그 이제 합법성에 대해서는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트집을 자꾸 실마리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간다. 사실 뭐 지금 중요한 이제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그렇게 가는 사례가 이제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이 PC가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이제 정경심 전 교수의 것인 것이 확실하고 그 인턴 증명서도 확실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1년 넘게 끌 일인가? 이것은 좀 국민 이제 감정에도 좀 맞지 않는 일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럴 정도의 규모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권세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강욱 의원의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건 좀 다르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3년 6개월이나 재판이 계속 질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래서 뭐 임기 다 최강욱 의원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선고할 거냐 이런 비난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근데도 1년 동안 소부에서 네. 계속 심의를 하다 왜 갑자기 또 이걸 전원합의체로 넘겨? 그거는요 이 소부의 구성을 좀 봐야 돼요. 소부의 구성이 4명인데 4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3분이 진보 진영의 이른바 진보 대법관들이시고 한 분이 이제 중도 보수 뭐 중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 2심에서 유죄가 내려졌어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제가 그냥 추정하는 건 사실관계는 아닌데 1,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대법원에서 뒤바꿔 최강욱 의원 그거 증거 능력 안 돼. 하기완송해. 뒤바꾸면 아마 어마어마한 여론의 비난과 도대체 이게 말이 돼라는 네. 그런 것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1, 2심 판결 맞아. 그대로 네. 가야 돼. 네. 라면 아마 이 진보 대법관들은 진보 진영 내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또 비난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고육지책이에요. 자, 끌기. 우리 못하겠어. 이제 전체로 넘겨서 13명이 참가하는 대법원장이 포함해서 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그걸 결정해 줘라고 지금 넘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책임과 책임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 넘기고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쏟아질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건 뭐 물론 제 평가입니다. 개인의 평가지 사실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대법관들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념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두들긴다는 정치적으로 인식을 했기 수는 때문에 있죠. 네. 이런 판단을 냈고 소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어떻게 또 대법원을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건 그냥 팩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 위법한 절차로 자료가 확보됐냐. 이건 법원에서도 항상 재판해 볼 때 이 증거 자료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많이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대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양금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예. PC 관련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1심하고 2심에서 이미 네. 그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상의를 해가지고요. 예. 그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하에 이분을 이제 형량을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명수 대법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이 재판 과정에서도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태우 지금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네. 9개월 걸려가지고 재판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울산시장 선거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중이에요. 그게 도대체 이게 재판의 정의가 뭐냐 이야기가 지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김태우 이분에 관한 사건은요 시민단체에서 박정하 대법관을 고소를 했어요.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법원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다음에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발언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금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뭐 나뭇가지가 계속 흔들리는데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 재판 같은 경우도 아니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그냥 겨우 1심 갔고 그다음에 그거 재판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친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그런 소송이나 사건들에 있어서는 재판장을 계속 똑같은 사람을 관례에 어긋나게 남겨두든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지연하는 그런 회피 방식을 쓰든가 하는 것들로 통해서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화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결국은 그런 정치화된 그런 어떤 사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울대에서 파면 결정 내려졌다. 억울하다. 불복 뜻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목소리, 서울대 학생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극이 어떠한 의도로 다시 취소 신청을 원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니까.
자, 저런 상황입니다. 서울대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불만을 품은 조전 교수죠, 이제. 교수를 향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세진 기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지만 사실 이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걸 고착화시켰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서울대 학생들도 지금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명예 뭐 서울대생의 명예라고 뭐 하면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대생들이 정말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아직 뭐 끝나지도 않은 본인이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본인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이제 따님에 대한 또 총선 출마설도 나올 정도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좀 국민 여론과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좀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뭐 이제 전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또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해서 총선 출마설 얘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은데 민주당 대변인 의원이 나와 계신 어떻습니까? 총선 출마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가장 이제 우리 뭐 양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치는 자신의 어떤 권력 의지 이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조건이고요. 조 전 장관이 그러면 출마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 전 장관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황 조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 또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게 건너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24년 내년 4월 총선의 전국에 있어서 상황 조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의지인 조국 장관의 의지와 그 민주당의 어떤 상황 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총선의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만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또 개인적인 의지만 있다고 해서 총선에 갈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나간다 안 나간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거 볼 때는 네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아마 정치적으로 출마를 원하지 않을까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에서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조 전 장관을 이제 정치적으로 출마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흐름이 쭉 몰아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 전 장관이 점점 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으로 이미 이제 언론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미래를 얘기하기를 원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자꾸 뒤로 돌아가가지고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의 대변인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하는 모든 행태들은 보면 정치에 다시 나온다면 청년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내년 한 말씀 꼭 4월이니까 드릴까 하다가 참겠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내년 4월이니까요. 이제 뭐 한 8, 9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결정을 좀 해야겠죠. 뭐 물론 조 전 장관도 결정을 해야겠지만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여전히 뭐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좀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거 조 전 장관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좌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쉬 사건인가?
프랑스 육군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시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정청래 최고뿐만 아니라 장경태 최고 그리고 최강호 의원도 서울대 파면 결정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시죠. 서울대가 갑자기 작년 7월에서야 징계를 논의했는데요. 네. 사실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갑자기 지금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잘못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그게 뭐 정권의 성향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최강호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나땡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국 장관 나오면 땡큐입니다. 땡큐고 아마 저 사태가 조국 장관 출마하면 이제 블랙홀이 돼갖고 민주당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 불공정의 화신처럼 돼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근데 그 언어는 좀 그 정치인들의 언어를 좀 선별해서 쓰셔야 되죠. 어디 비유할 데가 없어서 드레피스하고 조국 장관을 비유를 합니까? 드레피스는 그 유태인 장교 정말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에밀 졸라가 뭐 나는 고발한다 뭐 이런 그 성명서도 내고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무고한 희생자의 상징이 된 사람인데 조국 장관이 무고한 희생자입니까? 그동안에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 본인도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2년형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드레피스에다 거기다 대는 것은 저는요 저런 언어 표현을 보면 이게 그 말장난을 하자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열등감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이재명 대표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야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해? 니들 뭐 열등감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공을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대장동 이건 당군 일의 사기가 아니고 최대 환수 사업이야. 이런 식의 말로 치환을 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괴벨스, 히틀러 시대 괴벨스가 유태인의 학살을 뭐라고 그랬냐면 정화, 청소 이런 식의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떤 사물의 본질을 언어를 통해서 정반대의 것들을 뒤집거나 아니면 그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이렇게 희석시키는 단어들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쎄 정말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레피스와 조국이라뇨.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내일로 3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제 북한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뭐 궁금하죠. 북한한테 우리가 승소한다 한들 447억 원 받아낼 수 있느냐? 김종인 의원님 받아낼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없겠죠. 왜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압류한 뭐 재산이 있다면 북한의 네.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배를 압류한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북한에서 죽은 청년 부모님께서 네네. 그 문제 소송을 걸고 원비어 그랬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 경협 자금으로 좀 쌓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걸로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에서 저희가 그 법원이 그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냥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표현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권진영 기자님. 사실 이게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방금 원비어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유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북한에서 5억 달러를 받으라고 이렇게 승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근데 못 받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압류된 거에서 어떻게 해오는 이런 방법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옛날에 국군포로 이렇게 김정은 상대로 승소한 적이 있는데 경무녀부 상대로는 또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이런 법원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이런 원칙을 보여줘야만, 이거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산이고 우리 건물인데 저렇게 400억 원이 넘는 그런 건물을 저렇게 그냥 폭파해버리고 모른 척한다? 이것은 뭐 국제사회에서도 좀 용납이 되기 힘든 얘기고, 만약에 어떻게 되든 어디서 돈을 받아내든 이게 상관이 없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간다. 저렇게 폭발을 당해놓고도 눈치만 보던 정권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최소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문제만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승소를 하며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부나 뭐 법무부나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효성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것이죠. 실효성보다는 이런 뭐 소송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의 얘기인데요. 자,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황보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그 제보를 한 인물이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얼마 받았고 뭐 어떻게 됐고 60여 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 총 금액은 몇 억이고 뭐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뒀고 명부 원본은 황보승 의원이 파기했다는 내용까지 뭐 이런저런 사진들도 제출이 돼 있는 그런 제보의 내용이 다름 아닌 황보승 의원의 전 남편이었다. 양금 의원께 이 질문 드려도 괜찮습니까? 답변 돼야죠. 아니,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과정들을 지금 뭐 황보승 의원은 좀 난처한 입장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황보승 의원이 우리 당의 당 대변인을 내려놓을 때 네. 뭐 정론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관련되어지는 이제 이혼 과정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우리 당에서 어떤 뭐 행동을 취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제 정치자금법하고 관련이 됐어요. 네. 남편이 아마 제보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과 관련되다가 보니까 그와 관련된 아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당에서도 아마 당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해서 저는 분리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언론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다른 분이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의원실을 덜락거렸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공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해당 보도가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양금희 의원께서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동거남이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렸다. 뭐
국회의원 회관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뭐 신분증도 필요하고 어떤 출입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패싱하고 관용차로 국회 출입했고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았고 주말 행사에는 뭐 개인 용도로 차도 사용하고 뭐 비서들도 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증 있는 보좌진 데리고 다니면서 여권의 실세 의원실을 오갔고 신분을 쌓았다. 비서관들이 불만이 튀어나오죠. 왜 민간인을 보좌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사자들은 택시, 지하철 탔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보도들이 그냥 나오는 보도는 아닙니다. 권세정 기자님. 예, 이게 A 씨는 이제 이 뭐라고 이제 변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이제 사실혼 관계고 이제 동거남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부 관계라면 차를 같이 타고 다니거나 뭐 카드나 현금을 주거나 이런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근데 아무리 부부라도 나는 출입증이 없는데 내 아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출입 기록이라던가 그리고 부부간에서는 뭐 현금 뭐 6억 원까지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좀 끝까지 좀 소명을 하고 좀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 입장에서도. 뭐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요. 근데 우리 양금 의원도 그렇지만 의원실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황보승 의원이 아까 지금 양 의원님이 사적 공적 얘기했는데 공사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서실에 있는 비서들이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 비서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의원실의 보좌관 비서들한테 다 얘기해. 우리 의원실은 이렇다 어떻더라.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 기자들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공사형의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당무위원회도 모를 수가 열리고 아마 거기서 감사도 진행을 할 테고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고 사실 여부가 밝혀지고 그러고 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 아이템으로 정해봤는데요. 이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 해지하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괜찮아? 네. 자, 바로 저 모습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러 지금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저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해보죠. 김종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이제 뭐 일단 장경태 의원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는데 좀 그 궁금한 거는 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거 정상적인 저 나이에 장경태 의원 나이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젊은데 무슨 햇볕에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서 있다가 그냥 쓰러질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이게 진단을 받으시고 건강상의 어떤 그 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할까라고 봐요. 만약에 근데 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거기 보면 이제 뭐 쭈그리고 앉았는데 뭐 무릎에 혹시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거 아니냐. 무릎 보호대 의혹이 있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거죠. 예, 네. 뭔가 지금 왜 갑자기 그 무릎에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두꺼울 리가 있느냐라는 네. 식의 주장도 있는데 저는 설마. 예, 설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뭐 김남국 의원 곱하기 몇 번은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저 건강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 뭐 무릎이 좀 진짜 실제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장경태 의원 잘하는데 저는 지금 저렇게 무슨 뭐 꼼수하듯이 그런 정치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누가 저렇게 정치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오늘 표현하는 건 마땅치 않고 장경태 의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상당히 과로했거든요. 과로하고 예전보다 좀 많이 야였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네. 상당히 좀 제가 어제 국회 본당에서 의사당에서 만났는데 네.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과로한 탓입니다. 그대로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쓰러졌고 물론 당연히 이제 건강 회복이 우선이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도 갖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또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혹시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잠깐 다뤄봤고 실제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보호대를 차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도 뭐 명확하게 의혹이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